젠틀몬스터 매장은 선글라스를 사러 갔다가 전시회를 보게 되는 공간입니다. 실제로 제품보다 로봇, 기계장치, 거대한 조형물이 먼저 눈에 들어오죠. 이쯤 되면 아이웨어 브랜드라기보다는 선글라스 회사를 빙자한 전시회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한국 출신의 젠틀몬스터는 2011년에 시작된 비교적 역사가 짧은 브랜드입니다. 연도로만 보면 전통 있는 명품 하우스들에 비해 한참 후배죠. 하지만 안경업계에서 차지하는 존재감은 전혀 신생답지 않습니다. 지금의 젠틀몬스터는 선글라스 브랜드가 여기까지 해도 되나? 라는 기준 자체를 바꿔버린 회사입니다. 해외에서도 끊임없이 러브콜을 받는 이 브랜드에는 과연 어떤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이 숨어 있을까요? 젠몬의 창업자는 안경 디자이너가 아니었습니다. 젠틀몬스터는 2011년 한국 사람 김한국에 의해 시작됐는데 그는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고 패션이나 건축을 전공한 이력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영어 교육을 하다가 투자를 받아 사업을 시작했죠. 심지어 창업자는 처음부터 안경 디자이너를 꿈꿨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디자인과 실험적인 접근 방식에 흥미를 느끼면서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고 그 결과물이 지금의 젠틀몬스터입니다. 브랜드 이름부터 이질적입니다. 젠틀은 부드럽고 웨어러블한 디자인을 의미하고 몬스터는 태도와 개성 그리고 규칙을 깨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쉽게 말해 점잖은 괴물인데 대충 해석해보자면 편하게 쓰라고 만들었지만 눈에 안 띌 생각은 없는 안경이라는 뜻이죠. 브랜드 이름에서부터 이미 정체성 논쟁은 끝난 셈입니다. 젠틀몬스터가 초기에 집중한 건 아시아 얼굴형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서양인에 비해 얼굴이 크고 콧대가 낮은 아시아인의 단점을 보완해줄 선글라스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프레임은 과감하게 키우고 콧대 구조를 바꿔 안정적인 착용감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글로벌 안경 브랜드들이 여전히 서구 얼굴형을 기준으로 디자인하던 시절이었음을 생각하면 상당히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곧바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얼굴이 덜 커 보이는 안경이라는 실용적인 장점 덕분에 패션에 큰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브랜드로 끌어들였죠. 예술이고 콘셉트고 뭐고 일단 잘 어울렸던 겁니다. 젠틀몬스터가 대중적으로 폭발한 계기는 K-드라마였습니다. 2013년 방영된 별에서 온 그대에서 전지현이 착용한 선글라스는 방송 직후 품절 사태를 일으켰고 브랜드 이름은 순식간에 아시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이후에는 셀럽 중심의 마케팅으로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블랙핑크 제니, 빌리 아일리시, 비욘세, 리안나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면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굳혀나갔죠. 젠틀몬스터 매장이 본격적으로 이상해진 것도 이 시기부터입니다. 안경 진열은 점점 뒤로 밀리고 설치 미술과 공간 연출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죠. 어떤 매장은 로봇 실험실 같고 어떤 곳은 종말 이후의 미래 도시를 연상시킵니다. 이 매장들은 사실상 거대한 마케팅 장치입니다. 제품 설명보다 경험을 먼저 기억하게 만들죠. 젠틀몬스터가 스스로를 안경 브랜드로만 규정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안경은 결과물일 뿐이고 본질은 스토리텔링과 세계관 구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즌 제품보다 콘셉트가 먼저 공개되고 매장은 그 콘셉트를 구현하는 공간으로 기능합니다. 안경은 그 세계관을 얼굴 위에 올리는 마지막 단계일 뿐이죠. 실제로 안경은 안 사고 사진만 찍고 나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젠틀몬스터가 의도한 바에 따르면 이건 실패가 아닌 성공입니다. 이미 소비자의 머릿속에 젠틀몬스터만의 독특한 이미지가 강렬하게 각인됐기 때문이죠. 제품 전략 역시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젠틀몬스터는 한 모델을 오래 팔지 않습니다. 많은 디자인이 출시 후 빠르게 단종됩니다. 인기 있었던 모델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희소성 전략이 아니라 과거의 성공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어제의 베스트셀러보다 오늘의 새로운 실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이죠. 덕분에 소비자는 늘 지금 안 사면 못 산다는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이 팔리게 되죠. 협업 역시 평범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마르지엘라, 펜디나 몽클레어 같은 하이엔드 패션 하우스부터 헨릭 빕스코프나 엠부시 같은 개성 강한 브랜드, 심지어 철권과 오버워치 같은 예상치 못했던 의외의 브랜드까지 다양한 팀들과의 협업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젠틀몬스터는 애초에 모든 제품이 일상에서 쓰이길 기대하지 않습니다. 협업은 판매보다 브랜드가 어디까지 실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대에 가깝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젠틀몬스터가 독특한 매장 전략을 통해 부동산으로도 상당한 차익을 거둔 브랜드라는 사실입니다. 상권을 살리고 공간 가치를 올린 뒤 매각하거나 재활용하는 방식이죠. 이 정도면 안경의 회사라기보다는 마케팅의 회사 겸 부동산 회사라고 해도 손색이 없겠네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젠틀몬스터는 시력을 교정해주는 브랜드가 아니라 시선을 점령하려는 브랜드입니다. 선글라스와 안경을 만드는 데에 그치지 않고 템버린즈, 누데이크처럼 선글라스가 아닌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하며 자신들만의 세계관을 넓혀가고 있죠. 과연 앞으로 젠틀몬스터는 또 어떤 방식으로 판을 흔들게 될까요? 기대해볼 만한 브랜드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2022년 6월 개봉한 탑건 매버릭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톰 크루즈의 눈을 보호해주는 라이방 선글라스,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이 선글라스는 바로 미국 출신의 선글라스 및 안경 브랜드인 레이벤의 제품입니다. 1937년 처음 탄생한 이래로 선글라스 하면 떠오르는 대표 브랜드로 오늘날에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리바이스 그리고 포드 머스탱과 같이 미국의 젊음을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레이벤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929년 미 공군의 존 맥크레디 대령은 바슈롬사의 파일럿을 위한 안경을 주문합니다. 우리에겐 렌즈로 잘 알려진 바로 그 브랜드 말이지요. 이 안경은 높은 고도에 있는 파일럿의 눈을 보호하기 위한 제품으로 직사광선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시야 확보가 잘 되는 안경이어야 했습니다. 3번의 실험을 통해 1936년에 상용화된 제품이 등장하게 되었죠. 바슈롬은 이 모델에 광차단용 안경, 즉 레이밴드 글래시즈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 이름을 줄여서 오늘날의 레이벤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개발된 선글라스가 영화에서 톰 크루즈가 사용한 에비에이터 모델인데 처음 등장했을 때와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바슈롬사는 이 안경을 1937년부터 민간에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에는 그렇게 큰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레이벤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메가더 장군 때문이었죠. 미국의 전쟁 영웅이었던 그가 태평양 전장에 참전했을 때 레이벤 선글라스를 착용한 그의 모습이 방송과 신문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졌고 그가 쓴 선글라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오늘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레이벤이 탄생할 수 있었죠. 레이벤 안경의 특징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진녹색의 선글라스 렌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왜 레이벤의 렌즈는 녹색일까요? 이 렌즈의 이름은 GP15 렌즈인데요. 렌즈에 들어간 녹색이 빛의 침투 및 자외선, 적외선을 조절해주어 눈의 피로감을 감소시켜주고 시야를 더 잘 보이게 해줍니다. 물론 이 렌즈에도 단점이 있는데 우선 렌즈가 유리로 만들어져 다른 렌즈에 비해 무겁고 유리다 보니 깨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해야겠죠. 레이벤은 현재 이탈리아의 룩소티카 그룹 소속입니다. 1999년 바슈롬사가 룩소티카 그룹에 7,500억 원 정도를 받고 매각했죠. 그래서 레이벤 제품은 이탈리아에서 생산되기도 합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들도 물론 있죠. 레이벤의 대표 모델 하면 웨이페어러가 있죠.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이렇게 생긴 모델이 바로 웨이페어러입니다. 레이벤 하면 떠오르는 대표 뿔테 모델이죠. 1960년대 미국의 유명 가수 밥 딜런과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이 착용하면서 유명해지게 된 모델인데요. 이 당시 웨이페어러는 미국 내에서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젊은이들의 반항의 상징이 레이벤 선글라스와 리바이스였다고 했을까요? 하지만 이후 70년대부터 디스코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레이벤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토요일 밤의 열기 같은 디스코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당시의 패션은 과하다 싶을 만큼 화려했는데 레이벤의 웨이페어러는 이런 트렌드와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량이 감소했죠. 대신 디올이나 베르사체 같은 브랜드에서 내놓는 크고 화려한 선글라스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망해가던 레이벤을 되살린 게 바로 톰 크루즈입니다. 영화배우 한 명이 한 회사의 매출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영화 같은 스토리가 실제로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83년 개봉한 리스키 비즈니스에서 톰 크루즈가 웨이페어러 모델을 착용하고 나오면서 영화가 개봉한 그 해에만 36만 개가 넘는 웨이페어러가 팔렸고요. 톰 크루즈를 스타 배우로 만들어준 영화 탑건에서도 에비에이터 모델을 끼고 나와서 그의 레이벤의 매출이 40%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개봉한 탑건 매버릭 때문에 레이벤의 유행이 다시 돌아올지는 지켜봐야 하겠네요. 레이벤 하면 또 유명한 것이 바로 가품입니다. 여타 브랜드보다 훨씬 더 가품이 많은 편에 속하고 정교한 가품들도 많아서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룩소티카 코리아를 통해 정식 수입되는 곳에서 사면 됩니다. 돈 몇 푼 아끼겠다고 인터넷에서 싼 거 사다가는 가품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네요. 참고로 미국에선 레이벤 가품을 팔면 살인이나 마약 유통과 같은 중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어 바로 감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레이벤은 선글라스의 강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역사를 자랑하지만 그래도 레이벤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선글라스 브랜드 사이에서 레이벤은 오리지널이라는 강력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여전히 장사를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레이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의 눈을 보호해주는 선글라스를 계속 만들어줄 수 있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1975년) 캘리포니아의 한 차고에서 시작된 브랜드가 지금은 전 세계인이 쓰는 선글라스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 처음엔 선글라스가 아니라 오토바이 그립을 만들어 팔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도대체 두 제품이 무슨 상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포티한 선글라스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브랜드, 바로 미국 출신의 오클리입니다. 비공식으로 학교 체육 선생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글라스 1위로 꼽힐 만큼 개성 강한 디자인으로 유명한 오클리는 한국에서도 1980년대부터 들어와 꾸준히 사랑받았고 수많은 브랜드가 오마주하는 디자인을 만들어냈는데요. 아마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 브랜드, 과연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창업자 짐 제나드는 단돈 $300로 오클리라는 브랜드를 시작했습니다. 차고에서 시작해 자동차 트렁크에 오토바이 그립을 싣고 다니며 팔던 이 작은 사업이 훗날 $21억 규모의 아이웨어 제국이 될 거란 건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왜 오클리를 시작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는데요. 돈이 아니라 발명과 흥미로운 제품 때문이었다고 말이죠. 보통은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제나드는 정말 몽상가였던 셈입니다. 브랜드명의 유래도 흥미롭습니다. 오클리라는 이름, 사실 제나드가 키우던 반려견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잉글리시 세터종 강아지의 이름이 오클리 앤이었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얼굴에 쓰고 다니는 브랜드가 걔 이름이었던 겁니다. 오클리의 첫 제품인 바이크 그립엔 제나드가 직접 개발한 특수 고무가 쓰였는데 이름이 무려 언옵테이늄입니다. 이 소재는 물에 젖을수록 오히려 더 단단하게 달라붙는 특성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소재, 지금도 오클리 선글라스의 코받침과 다리 부분에 그대로 쓰이고 있는데요. 50년 가까이 된 발명품이 지금도 현역인 셈이죠. 또한 오클리 렌즈는 단순히 햇빛을 가리는 용도가 아닙니다. 플루토나이트라는 자체 개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만들어지는데 고중량과 고속 충격에도 버티는 방탄 수준의 테스트를 거칩니다. 선글라스 치고는 꽤 살벌한 스펙인데 총알 박히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2010년 칠레에서 69일간 지하에 갇혀있던 광부 33명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오랜 어둠 끝에 갑자기 햇빛을 마주해야 한다는 거였죠. 이때 오클리가 나섰는데요. 특수 코팅된 레버라운드 선글라스를 광부들에게 기부해 눈 손상을 막았고 이 장면이 전세계 언론에 노출되며 오클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홍보 효과를 얻었습니다. 오클리의 전설로 남은 티타늄 라인 엑스메탈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제나드는 티타늄 소재를 매우 좋아했지만 그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티타늄으로 안경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글라스 프레임을 제작해줄 공장을 찾지 못했죠. 결국 그는 네바다에 있는 골프클럽 주주회사를 통째로 인수해 티타늄 안경 제조 공장으로 바꿔버렸고 이렇게 탄생한 라인이 바로 마이클 조던과 톰 크루즈가 착용했던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제나드가 티타늄으로 선글라스 테를 만들 수 있었던 건 3D 프린팅 기술 덕분이었는데요. 덕분에 미래에서 나볼 법한 화려한 디자인의 선글라스가 탄생했죠. 의외로 오클리는 나이키와의 악연도 있습니다. 제나드는 나이키 창업자 필라이트를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다섯 선글라스 특허를 도용한 듯한 제품을 내놓은 나이키에 결국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정말 의외의 관계네요. 오클리에서 신발도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중에 상업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제나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더슈원입니다. 케블라 소재의 가피와 3점 접촉 아웃솔까지 그 어떤 신발보다 많은 별명이 담겼지만 결국 팔리진 않았죠. 그는 상업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디자인적으로는 성공한 신발이라고 자신의 발명을 자화자찬했습니다. $300로 시작한 차고 사업은 결국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제나드는 2007년 이탈리아 아이웨어 기업 룩소티카에 오클리를 $21억 매각했는데요. 바이크 그립 팔던 청년이 억만장자가 되기까지 딱 32년이 걸린 셈입니다. 그는 오클리를 자신의 딸이라고 표현하며 이탈리아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고 비유적으로 말했는데요. 이 정도면 성공적인 엑시시 아닐까요? 참고로 그는 오클리 말고도 시네마 카메라로 유명한 레드라는 회사를 운영했는데요. 이 회사도 2024년 3월 니콘에 팔렸습니다. 지금은 억만장자를 넘어선 억억만장자가 되었겠네요. 어쨌거나 억억만장자가 된 창립자를 뒤로하고 대기업의 등에 올라타 앞으로 나아가는 오클리, 과연 어디까지 가게 될지 궁금해집니다.